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상희 교수입니다. 이상희 TV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은요, 문재인 케어의 성과 그리고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케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의료재정체계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케어의 본질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건의료 체계,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케어 시스템, 의료 체계죠. 헬스케어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축은 바로 의료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는 축이죠. 바로 의료 공급 체계 또는 의료 제공 체계,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그 의료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 체계라고 그랬죠. 의료비 조달 체계, 이걸 우리가 의료 재정 체계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공적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거죠. 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공적 방식으로 조달하는 메커니즘 속에는 세금을 통해서 직접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회보험을 통해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공적 방식이죠. 그런데 민간 방식도 있습니다. 즉 영리적 방식이죠. 민간 방식으로는 뭐가 있죠? 그렇습니다. 민간 의료보험제도가 있죠.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의 민간 의료보험제도가 있죠.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의료비를 조달하는 거죠. 개인이 저축을 해서 그 돈으로 의료비를 조달하는 거죠. 근데 이 개인이 이제 의료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굉장히 낡은 방식, 아주 오래된 방식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아주 오래된 우리 선조시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에는 개인적으로 돈이 있으면 병원 가고, 돈이 없으면 의료기관을, 의사를, 한의사였죠. 그 당시에는 이용하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물론 뭐 허준 선생 같이 좋은 분 만나면 달걀 한 판이라든지 고구마 한 바구니로 진료를 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했죠. 개인적으로 그 돈을 이제 평소 때 저축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현대 의료를 살펴보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면요, 허준 선생이 혼자서 진료하던 시절이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요, 병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는 엄청난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 또 고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의사, 간호사 등등 의료 인력도 굉장히 인건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즉 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재원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의료 서비스는요,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이 항시적으로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가능한 국민들은 소수에 그치는 거죠. 부자들만 그게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어느 한 시기에서는 그게 쉽게 가능하겠지만, 또 살다 보면 구전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또 태풍에 온 몸이 흠뻑 젖는 날도 있죠. 어려운 시점에서는 인생의 한순간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평소 때 잘 조달하기 위해서라도 공적 방식이든 시장적 방식이든 돈을 평소 때 모아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의료비 조달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의료재정체계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의료 민영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의료 민영화 혹은 의료 영리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돈벌이 수단이 바로 뭐죠? 그렇습니다. 의료에 뭐가 들어와요?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의료에 자본이 들어왔다. 이 자본은요, 어떤 자본이죠?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개인이 수백억을 쌓아놨던 돈을 들고 오면 이건 자본이 아닙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수십억이나 수백억을 빌려왔다, 이것도 우리가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가 말하는 자본은 뭐죠? 그렇습니다. 금융자본, 바로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 소리예요.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법인병원을 지었다, 주식회사 법인병원을 지었다. 주식회사 영리병원, 법인병원이죠. 바로 이게 투자자 소유 병원, 바로 영리병원입니다. 영리법인병원이죠. 그런데 이 자본시장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보험회사를 설립했다.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이 보험회사가 국민을 회원으로, 가입자로 모집해가지고 이 국민들에게 받은 보험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국민이
아파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의료비를 조달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그 보험회사는 주식 회사죠.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한다.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 영리법인 병원하고 같은 메커니즘으로 주식회사 민간의료보험이죠. 그렇습니다. 의료 공급 체계와 의료 재정 체계 양축에서 이렇게 의료 민영화가 동시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제가 의료 민영화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는 존재하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선진 복지 국가에서는 의료 민영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료 공급 체계에 해당하는 병원들은 선진 복지 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소유이거나 혹은 공공기관의 소유, 종교재단의 소유 등으로 커뮤니티 호스피탈이다. 그래서 병원의 그 영리성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의료 재정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 이게 바로 NHS 방식입니다. National Health Services. 영국이라든지 북유럽 나라들, 그리고 남부 유럽의 일부 나라들, 그래서 유럽 복지국가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요 바로 NHS, 국민이 낸 세금을 근거로 해가지고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생산해서 제공해주는 바로 이런 방식이다. 이걸 일단 NHS, National Health Services. 그래서 국가, 그죠? National이니까 국민 혹은 국가, National Health 보건 as Services죠. 국가 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NHS 방식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들 중에 유럽 복지국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SHI입니다. Social Health Insurance입니다. 사회의료보험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민건강보험 같은 보험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걷는 거죠. 세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사회보험료를 받아서 의료비를 조달하는 거, 이런 메커니즘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서 배워서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발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는 방식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은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국민들에게 평소 때 보험료를 받아서 그 보험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의료비 조달을 책임지는, 즉 민간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이런 방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의료비를 쓰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건강 수준은 OECD 국가 중에 꼴찌다. 아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죠. 보통요 GDP의 한 10% 정도를 국민 의료비로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나라들이요 GDP의 10%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GDP가 연간 2천조 원이니까 2천조 원의 10%면 200조 원을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GDP의 7.5%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조에 1000조에 7.5%면 75조 원이잖아요. 2000조니까 150조 원이죠. 우리나라의 국민 의료비는 연간 한 150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7.5%입니다. GDP의 7.5. OECD 평균은 몇 퍼센트라고요? 9 내지 10%, 한 9.5쯤 됩니다. 우리보다 2%포인트 높아요. 그럼 미국은 몇 퍼센트냐? 미국은 18%입니다. 엄청나죠? OECD 평균의 거의 2배나 돈을 쓰고 있죠. GDP의 18%에 해당되는 돈을 쓰면서도 미국의 건강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꼴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말 미국은 형편없습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된데 결정적인 이유를 제공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NHS나 SHI, 그러니까 유럽 복지국가식의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국영 National Health Services, 국가보건서비스 방식, 즉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의료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SHI, 사회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던 이 사회의료보험제도의 다수 보험자가 우리나라처럼 내셔널 헬스 인슈어런스로 국가 하나의 단일 보험자로 다 통합된 방식이든, 어쨌건 세금에 의한 방식이든 보험료에 사회보험료에 의한 방식이든 이런 공적 방식인데, 이게 아니라 미국은 민간, 즉 시장적 방식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이 주축이 된 방식, 이런 의료
재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미국이 한 1800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아주 할거를 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데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하고 바로 이 금융자본, 주식회사 보험 제도라든지 각종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여기서 영리와 이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의료 산업이, 제약 산업이라든지 각종 의료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이 부분으로도 굉장히 많은 국민 의료비가 빠져나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병원들도 역시 영리 추구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 병원 5,000개 중에서 1,000개 정도가 영리병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리병원은 노골적으로 주식회사 병원으로서 수익을 추구하고 있고, 영리병원이 수익을 추구하는 것과 경쟁적으로 비영리병원들도 수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료 공급 체계와 의료 재정 체계가 양 두 축이 모두가 다 의료가 민영화되어 있는 방식이 바로 미국 방식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국 방식은 의료 공급 체계와 의료 재정 체계 모두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료 민영화 시스템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GDP의 18%를 보건의료 분야에 쏟아부으면서도 건강 수준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다. 평균 수명이 가장 짧고 우리나라보다는 평균 수명이 뭐 몇 년, 한 3년 이상 더 짧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어쨌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을 겪어서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1977년부터 시작해서 1989년까지 12년 만에 전국민 손에 의료보험증이 주어졌고 1989년 이후로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 투쟁을 벌여서 이것이 이제 또 2000년 7월 1일부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 체계가 확립이 됐던 거죠. 그 국민건강보험제도 바로 문재인 그 김대중 정부죠.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1일부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탄생했던 겁니다. 탄생했죠.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그때 처음으로 출발했던 겁니다. 정말 거대한 개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재인 케어도 이제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단계적으로 쭉 높여오다가 지금 문재인 케어는 63% 수준이었던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70%까지 임기 내로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케어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의 이 보장 수준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1977년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법정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법정의료보험제도의 포괄 범위는요, 전 국민의 8.8%에 불과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확대가 쭉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1980년 초반에 들어오면 전체 국민의 한 30%를 포괄하게 돼요.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이 아니죠, 노태우 대통령 시기입니다. 1989년입니다. 그러니까 1977년 법정의료보험제도가 출발한 12년 만인 1989년 바로 노태우 정부 시절에 전 국민 손에 의료보험증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영자들에게까지, 도시 서민들에게까지 의료보험증이 다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의료보험 조합이 한 4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던 거죠. 400개 의료보험 조합이 서로 난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조합들 간의 재정 적차 때문에 격차가 너무 심해요. 어떤 조합은 돈이 많고 어떤 조합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장 수준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보장성 확대, 급여 보장성의 확대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 당시에 급여 보장성 수준이요, 한 40%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의 절반도 보장을 못 해주는 거니까 의료비 감면제도에 불과했던 거죠, 의료보험제도가. 그래서 우리가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급여 확대, 보장성 확대 운동을 시민운동으로 한 10년 동안 아주 강력하게 벌였죠. 그 성과가 바로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7월 1일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딱 출범했죠. 그러니까 이 보장성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한 55%까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로 노무현 정부 때 이 55% 수준이었던 것을 정렬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65%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포인트 이상 그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보장성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가장 높았던 연도가 언제냐? 바로 2007년입니다. 2007년이면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마지막 해였죠. 2007년에 보장성 수준이 65%를 넘었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언제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6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높아져 가지고 62.7%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62.7%인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70%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던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죠. 병원에서. 평균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100이라고 봤을 때 100 중에 얼마를 건강보험이 보장해 주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의 목표가 70%잖아요. 그러면 100만큼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70을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 그럼 본인은 30을 부담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래의료, 동네 외래의료 같은 데서 주로 본인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입원 의료에 있어서 본인 부담을 확 줄여놨습니다. 특히 중증 질환에 대해 가지고 암 같은 중증 질환에 본인 부담은 문재인 케어에서 크게 줄여놨다. 그래서 중증 고액 질환에 대한 비용에 있어서 안전망은 훨씬 더 강화한 것이 문재인 케어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문재인 케어의 그 보장성 확충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 동안 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추진됐거든요. 정확하게 2년 한 3개월 됐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 따져보면 2년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8월에 문재인 케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처음에 적용한 것이 그해 2017년 10월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추진됐기 때문에 2020년 1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확하게 2년하고도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죠. 자, 이 시점까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재인 케어의 확충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도록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과거에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던 여러 가지 검사나 처치가 있었거든요. 이런 중증 질환의 건강보험이 이제 싹 다 적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1년에 뭐 횟수, 개수, 적응적 이렇게 제한되는 게 많았어요. 요만큼만 해라, 요만큼. 그래서 3번은 되는데 4번은 건강보험 안 된다. 이런 제한이 많았거든요. 이 제한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가 실질적으로 넓어졌다.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당뇨병 환자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용 점검이라든지 중환자실 응급실에 그 비급여 항목들을 대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했다라든지 응급 검사라든지 수술 처치, 뭐 초음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이제 처치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거 뭐 제가 일일이 다 말하면 끝이 없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구순 구개열 검사라든지 교정, 치아 교정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건강보험에 적용 확대가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초음파하고 MRI 여러분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201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쭉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모든 MRI 검사에 대해서 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쭉쭉쭉 진행돼 왔는데요. 먼저 MRI를 잠시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치매에 대해서 MRI, 치매가 의심되면 뇌 MRI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2018년 10월부터
뇌혈관이라든지 특수검사에 대해서 뇌 쪽에 있는 MRI는요 이제 건강보험이 또 적용됐습니다. 2018년 그게 10월부터였고 2019년 5월부터는 이제 두경부 눈, 코, 귀, 안면 두경부 MRI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부터는요 복부, 흉부의 MRI 검사가 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2019년 11월이면 작년 11월이잖아요. 이제는 뭐 복부, 배, 흉부 이쪽에 그러니까 간이나 담, 췌담, 췌관, 간, 담도 그리고 심장 이쪽에도 이제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다 이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초음파는 또 뭐 엄청나죠. 초음파는 대부분 다 지금 건강보험이 다 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부라고 하면 이제 간이라든지 담도, 담낭, 비장, 췌장 이런 거예요. 상복부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됐고, 그리고 2019년 2월부터는 하복부, 소장, 대장 같은 하복부죠. 그리고 비뇨기 그러면 콩팥, 방광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작년 9월부터는 남성 생식기,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여성 생식기까지 전부 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웬만한 거는 다 이제는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3대 비급여 이제 건강보험 보장보험이 다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3대 비급여 하면 딱 상상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선택진료비, 특진료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제 이거 다 폐지돼 버렸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다 까먹었죠 벌써. 보도 혜택 보는 건 다 까먹더라고요. 2018년 1월부터입니다. 꽤 오래됐죠. 벌써 2년 지났잖아요. 2018년 1월부터니까 딱 2년 지났잖아요. 2018년 1월부터 이제는 특진제도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특진료 내질 않아요. 이제는 선택진료비 안 내죠. 과거에는요 선택진료비가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수술하면 수술료의 뭐 100%까지도 선택진료비 낸 적이 있었고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 1월 전만 하더라도 50%까지 추가 비용을 냈는데 이게 싹 다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저 병실료 차액 문제가 이제 해결됐죠. 많이 그 병실에 이제 2인실 3인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입원료 부담의 3분의 1 수준으로 부담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간병비 걱정 확 줄었죠. 중증 질환에 걸리면 이제 가족들이 간병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지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요, 지금 대학병원들, 큰 병원들, 종합병원들에 지금 다 지금 병동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개 이상의 병동이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2022년 임기 내에 10만 병상입니다. 여러분, 10만 병상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인데요. 현재 대충 뭐, 한 4만 5천 병상을 마련해 놨습니다. 4만 5천 병상. 앞으로 한 5만 5천 병상 더 마련하면 그럼 10만 병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취약 인구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장성을 확충했는데 특히 여러분 아동입니다. 이 아동 같은 경우는요, 그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원래 한 20% 정도였거든요. 10%에서 20%인데 이게 다 5%로 확 낮아졌습니다. 이제는요, 15세 이하 아동은요, 입원 진료비 몇 %라고요? 20% no. 5%입니다. 5%. 그렇죠. 5%고요. 그리고 아이들 왜 치아 혼매우기 하는 거 있죠. 이거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률도 과거에는 30 내지 60%였는데 지금은요 10%만 내면 됩니다. 10%. 노인 진료비도 부담이 확 낮아졌습니다. 어르신들 털리 있죠. 털리 본인 부담률 50%에서 30%로 낮아졌고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역시 50%에서 30%로 낮아졌죠. 지금은요 털리나 임플란트는 30%만 본인이 내면 되는 거예요. 보통 임플란트 하나 하면요 한 120만원 하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게 120만원이에요. 그러면요 30%니까 얼마죠? 30%니까 40만원 좀 되나요? 40만원이 채 안 되죠. 그렇습니다. 120만원에 30%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의원 외래 이용하게 되면 또 본인 부담을 확 줄여놨습니다. 정액으로 1,500원을 내는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한번 방문하면 동네 의원에서는 1,500원만 본인이 내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 정률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의 10%에서 30%까지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외래 진료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오히려 어르신들이 그냥 매일매일 동네 의원을 가시니까 좀 이게 오히려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오히려 나올 지경입니다. 그 정도로 어르신들의 동네 의원 외래 진료비 부담을 확 줄여놨다.
그리고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지금 보험의 보장성을 확충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이동형 휠체어 같은데 건강보험을 더 많이 확대를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 건강보험이요, 치매 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대대적으로 확충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치매 의료비에 대해서는요, 입원 외래할 것 없이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60%이던 것이 이제 10%로 획일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치매 무조건 1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매 MRI도 제가 그 건강보험 된다고 그랬고요. 치매에 대해서 정밀검사, 신경인지지능검사, 이것도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아니겠습니까?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가 대폭 강화돼 가지고 이제는 딱 중간 이하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중에서 딱 절반이죠. 딱 중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이제는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만 이제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다 부담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거든요. 그래도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본인 부담 진료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담돼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비급여 진료비는 연간 본인 부담 상한제 포함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중간 소득계층 이하의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이것도 부담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민과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그게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예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아시겠죠? 재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민 가게가 파탄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서민 가게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얼마나 해주느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해줘요. 1인당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까지면요, 웬만한 것은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거는 본인부담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걸려가지고 중저소득층, 우리 국민 절반 이하는 연간 150만원까지만 본인이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금액은 대체적으로 이제 비급여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비급여도 웬만한 거는 요즘 전부 다 건강보험 급여로 다 끌어들여 있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어떻게 비급여가 좀 더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거는 연간 2천만원 내에서 대부분 다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서민과 가난한 사람들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저는요, 한 중간쯤에 해당되는데요. 좋습니다. 중간쯤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심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케어가 62.7%이던 그 애초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임기 내에 70%까지 이제 확충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쭉 메커니즘을 설명드렸는데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뭔가 하면요, 비급여 항목을 전면적으로 급여화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케어는 기존에 비급여를 어떻게 하면 급여를 할 것인가, 이게 비급여 항목이 대체적으로 한 3,800개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비급여 항목을 하나씩 급여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급여로 급여로 끌어들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상복부에 만약에 초음파를 한다. 그럼 이게요, 초음파 가격이 동네 의원 다르고 병원 다르고 종합병원 다르고 대학병원 다르고 다 달라요. 또 대학병원이라 하더라도 대학병원의 종류마다 서울대학교 병원, 뭐 인제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다 달라요. 지 마음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통일해야 되잖아요. 가격을 정해야 되죠. 그럼 얼마로 가격을 정하는 게 가장 타당한 건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안 해주면 또 타결이 안 돼요. 정말 지대하게 협상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동네 의원에서 내과 전문의가 상복부 초음파를 시일 한번 문지르는 거하고 대학병원에서 이 진단 그 뭡니까 이거 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정밀하게 이걸 문지르는 거하고는 이 정도가 다르거든요. 가격을 달리 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초음파 기계도 또 다 달라요. 그러면 어디를 얼마나 줄 건지 굉장히 지리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두 종목도 아니고 3,800개 종목을 이렇게 다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딱 세워놨습니다. 스케줄을 세워놨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년 동안에 꽤 많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그
대학병원이죠, 여러분.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대학병원인데요. 대학병원의 2017년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5.1%였습니다. 대학병원 61.5%. 이게요, 2018년 1년이 지나니까 얼마가 됐냐? 68.7%가 됐어요. 65.1이 68.7이 됐습니다. 68.7 빼기 65.1 하면요, 3.6%포인트가 나와요. 3.6%포인트 높아진 거죠. 그렇죠? 자, 3.6%포인트 높아졌다. 1년 만에. 그러니까 대학병원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8년 현재 68.7%거든요. 그럼 2019년은 어떨까요, 여러분? 2019년은요, 더 많이 보장성이 확대됐고, 또 2018년께 누적되잖아요. 그럼 2019년에는 아마 많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벌써 봤을 때 최소한 대학병원의 보장성은 2019년에는 70%를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니까 2018년 1년 동안에 대학병원은 보장성이 3.6%포인트가 늘어났잖아요. 아마 2019년에도 최소한 이만큼은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70%가 넘어선다. 대학병원은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의 목표인 70%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병원은 어떨까요? 종합병원은 63.8%였던 것이 65.2%로 1.4%포인트 늘었습니다. 종합병원도 이 추세라면 저는 많이 늘 것이다. 그래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합치면 저는 평균적으로 2018년에 67.1%니까 그리고 2.7%포인트 늘어났기 때문에 2019년에는 저는 70% 도달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중증 질환자나 고액 진료를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자들이 주로 가는 곳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이죠. 그럼 여기에서 보장성 수준이 70%를 넘었으면 저는 문재인 케어가 성공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나머지는 동네 병원이에요. 동네 병원은 중증 질환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죠. 그냥 경증 질환자들이 뭐 여러 가지 편안함을 위해서 가는 거라든지 가벼운 치료를 위해서 가는 건데, 여기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의료 서비스의 오남용이 이루어집니다. 정부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이고 비급여가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모를 지경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3%였어요. 60.3. 아주 낮죠. 그러니까 아주 낮아. 60.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2018년 1년 동안에 보장성을 확 높였잖아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던 게 2018년인데 2018년 1년 동안에 보장성 비율이 57.9%예요. 그러니까 60.3이 57.9로 무려 2.4%포인트 줄어들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정열적으로 추진했는데 동네 의원급에서는 보장성 수준이 2018년 전년에 60.3에서 2018년에는 57.9로 무려 2.4%포인트 추락했다니까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네 의원에서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했잖아요. 그럼 동네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이 상복부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자, 이거 뭐 이제 옛날에는 보험 안 됐는데 이제 건강보험에서 해주니까 환자님 본인 부담은 뭐 한 1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하복부 이거 제가 건강보험은 안 되는데 한번 더 문제를 주면 요거 한 3만원 정도만 내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합시다 그러면 3만원이 비급여가 처리되는 거예요. 그 비급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아, 그러면 실손의료보험 되셨습니까? 네, 들었어요. 아, 이거요 실손의료보험 되거든요. 그러면 뭐 해도 별 부담 없겠죠? 실손의료보험 뭐 적용하면 지금 뭐 환자님이 부담하셔야 될 게 한 5만원인데 실손보험에서 뭐 한 4만원 정도를 해주니까 환자님은 한 만원 정도만 내시는 거니까 이 많은 걸 다 하시는데요. 뭐 하시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급여가 자꾸 창출되고 과잉 진료가 유도되는 곳이 이제 동네 의원이고 동네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의원과 동네 병원은 보장성이 별로 늘어나지 않고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2018년에 2.4%포인트나 전년 대비 보장성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실손 의료보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 의원의 이 영리 추구 행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둘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동네 의원은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하고 동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하고 양자 사이에 심각한 정말 토론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동네 의원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되죠. 그런데 동네 의원이 국민이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는, 뼈저리게 필요로 하지도 않는 아주 부가적이고도 부차적인 비급여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판매하는데 집중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정작 지역사회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 건강정진,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질병의 관리, 예방, 이런 곳에는 거의 신경을 못 쓰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지불하고 잘못된 곳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러니까 동네 의원이 1차 의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앞으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표 떨어지거든요. 의사협회가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국민들도 민간보험 막 들어놔요. 들어놓고는 나 이제 실손행 민간보험 들었으니까 아이고 그거 막 쓰지 의사 선생님도 막 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케어가 딱 시작되면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고 나면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게 더 넓어지면 그럼 민간보험이 부담하는 것, 실손형 민간보험이 부담하는 것이 다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실손 민간보험은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깎아줘야 될 의무가 생긴다. 실손 보험료 깎는 고민을 했더니 아이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오히려 2018년 1년 동안에 실손 민간보험의 규모가 작아진 게 아니라 더 커져가지고 손해율이 130%까지 갔대요. 손해율 130%란 말은요, 100원의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130원을 지출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민간보험 회사들이 전부 다 손해본 겁니다. 실손보험 회사들이. 왜 손해 막대기 봤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네 의원과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예요. 이 돈은 내 개인 돈도 아니고, 환자님 이거 하면 참 좋걸랑요. 근데 실손보험 드셨나요? 네, 들어도 그러면 이거 하시면요 돈 조금만 내면 되는데요. 실손보험에서 다 대걸랑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냥 이용을 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속 가능 안 한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부 다 사회적 재원을 이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 낭비하게 되면 그럼 정작 필요한 곳에다가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재원의 재배분의 원칙을 우리가 빨리 정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대한민국 의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속 가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의료 체계, 이것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의료 체계마저도 이렇게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내재하고 있으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급여화했는데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실손보험이 지속적으로 과잉 의료를 조장해버리게 되면 문재인 케어는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적절하게 통제하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모두에게 보장해 주려고 하는 건데, 과잉적인 의료, 불필요한 의료가 막 자행되고 오남용되는 거, 결과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설치해놨던 적정 본인 부담금을 실손보험이 전부 다 해결해 줘버리게 되면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거의 무상의료가 되니까 아무리 많이 이용하더라도 본인 부담이 거의 안 든다면, 그러면 의료 공급자하고 함께 한뜻이 돼가지고 의료를 오남용하게 되는 일이, 과잉 진료를 과잉 이용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토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후배 의사들이나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과잉 진료를 일삼는데 물어보면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상적인 의료 행위를 하면 그게 낮은 진료 수가 때문에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과잉 진료를 자꾸 이제 유발하게 되고 또 비급여 진료를 자꾸 고가로 판매하게 되고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제는요 진짜 전공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사회적 토론을 거쳐가지고 적정 수가 그리고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적정 통제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급여 서비스에 대해서 적정한 문턱을 설정하고요. 이 본인 부담금 문턱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실손의료보험은 앞으로 그 역할을 크게 줄이고요. 그리고 정액형 그 민간의료보험으로 전면적으로 좀 전환을 해야 돼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이런 거거든요. 암에 걸리면 뭐 2억을 받는다. 그럼 그 2억 그거는 치료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암 치료한 동안에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 그 생계비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정액형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한다라고 하는 게 정액형이거든요. 근데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이죠. 원리가 생명보험의 원리죠.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급여 뭐 3억을 준다. 그 대신 다달이 얼마씩 보험료 내라 이거잖아요. 암에 걸리면 얼마 준다. 이거거든요. 어떤 뭐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뭐 질병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돈 얼마 준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병에 걸리면 일을 못하니까 생계비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종의 소득 보장 제도죠. 우리나라는 질병보험 제도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4대 사회보험 중에서 질병보험이 없어요. 4대 사회보험 하면 이제 질병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산재보험 이 네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세 가지는 있는데 질병보험은 없단 말이에요. 질병보험이 없으니까 질병에 걸려가지고 소득이 단절되면 그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이 필요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 대책을 민간보험 시장에서 강구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보험에 드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삼성생명이라든지 각종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질병보험입니다. 뭐 암에 걸리면 얼마, 뭐 중풍도 보장해줘요. 중풍 걸리면 얼마, 뭐 이런 거 금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실손보험 회사와 생명보험 회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서로 간에 교차해가지고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도록 2005년에 보험업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딱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뭐 삼성 화재하면 이게 화재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같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을 그걸 메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생명의 손실이라든지 뭐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목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개념이 다르죠. 근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제도는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서 이거는 일종의 실손보험이에요.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를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잖아요. 직접 서비스를 국가가 구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민간 실손의료보험, 민간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하고 국민건강보험은 대상이 같고 방법이 같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프죠. 국민건강보험이 위축되고 오그라들면 실손보험은 성장하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엄청나게 덩치를 키워가지고 보장성을 강화하면 실손보험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유럽 모든 복지국가에서는 실손보험 제도가 사실상 없어요. 없다고요. 실손의료보험이 사실상 없다고요. 유럽 다른 나라에서는. 왜? 국가가 공적 방법으로 의료비를 다 책임지니까요.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럽 나라들에서는 정액형 의료보험 제도도 없어요. 사실상. 왜 없냐고요? 그 나라에는요, 국가가 질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할 질병에 걸리게 되면 평소 받던 임금의 80%를 질병보험에서 지불해 주거든요.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어디 가입하죠? 그렇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하잖아요. 암보험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충분하게 설명한 것 같죠? 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의료민영화 강의 오늘 이제 방송이었죠. 첫 번째 방송은 의료 공급 체계 방송이었고 두 번째 방송은 의료 재정 체계 방송이었습니다. 의료 공급 체계에 있어서의 의료 민영화, 의료 재정 체계 의료 민영화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바로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고요? 영리법인병원이었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 병원이죠. 또 하나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실손민간보험이었습니다. 둘 다 뭐죠?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병원회사, 하나는 보험회사. 이게 바로 의료민영화다. 이것을 잘 엮어가지고 자기 완결적으로 굴러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국식의 의료민영화 논리고,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엄청난 비효율이 양산됐다. 전체 GDP의 18%를 쏟아부으면서도 의료비에다가, 그러면서 국민 건강 수준은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 중에서 꼴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상희 TV는 뭐라고요? 그렇죠. 고품격 정책 시사 방송이다. 그러니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독하기, 지인들에게 알려드리기, 그리고 딸랑딸랑, 그렇죠, 알람종 누르기. 네, 이상희 TV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